사람들은 흔히 성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물이나 통장에 찍힌 0의 개수를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진짜 위대한 성공은 내가 사라진 뒤에도 세상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리고 내가 남긴 유산이 사람들의 삶 속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맛있는 맥주를 만들어 돈을 많이 번 어느 가문의 뻔한 성공담이 아니라, 무려 9,0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미리 내다보고 그 시간 속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은 한 남자의 무모하리만치 거대한 야망과 그 유산을 지키기 위해 전쟁과 기근을 넘어 전 세계의 모든 최고 기록까지 수집해버린 후손들의 치열하고도 경이로운 생존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1759년 아일랜드 더블린의 한 낡은 양조장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은 오늘날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사랑받는 검은 액체의 제국으로 이어지며, 그 과정에는 전쟁과 기근, 경영권 분쟁, 그리고 술자리 말다툼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탄생이라는 기상천외한 반전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아서 기네스는 1759년 34살의 나이에 더블린의 리피 강변에 위치한 다 쓰러져가는 폐허나 다름없는 양조장을 임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 조건이 정말 기가 막혀서 당시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는 매년 45파운드라는 헐값에 무려 9,000년 동안 이 땅과 물을 빌리겠다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이는 단순한 임대 계약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맥주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라지게 두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하고도 오만한 의지의 표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늪지대나 다름없는 땅에 돈을 버린다고 수군거렸을지도 모르지만, 아서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보는 해안이 있었고, 그는 당시 상류층이 즐기던 맑은 에일 맥주 대신 런던 부두의 거친 노동자들이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며 즐겨 마시던 짙은 흑색의 포터 맥주에 주목했습니다. 아서의 진짜 천재성은 단순히 맛있는 맥주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맥주가 멈추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양조장 안에 우물을 파고 수로를 정비하며 자신만의 견고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친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문화를 팔기 시작했고, 그의 과감한 투자는 곧바로 적중하여 1799년에는 아예 기존의 에일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오로지 포터 맥주, 즉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기네스 맥주 생산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하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아서가 1803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단순히 번창하는 양조장을 남긴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멈추지 않는 성장과 타협하지 않는 품질이라는 가문의 철학을 유산으로 남겼고, 이는 이후 수세기 동안 기네스 가문을 지탱하는 강력한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창업주 아서의 뒤를 이은 아서 2세는 아버지의 유산을 단순히 지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키는 증폭자의 역할을 자처하며 기네스 맥주를 아일랜드의 명물을 넘어 대영 제국의 음료로 탈바꿈시킵니다. 아서 2세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꼼꼼한 기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양조장의 모든 과정을 데이터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여 1830년대에는 기네스를 아일랜드에서 가장 거대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양조장으로 키워냈습니다. 그의 야망은 좁은 아일랜드 땅에 갇혀있지 않았기에 그는 당시 전 세계로 뻗어나가던 대영 제국의 무역로를 혈관처럼 활용하여 포르투갈, 카리브해,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까지 기네스 맥주를 실어 나르며 말 그대로 해가 지지 않는 맥주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던 증기기관과 철도 운송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물류혁명을 일으켰고, 과학적인 양조 방식을 적용하여 맥주의 맛을 지구 반대편에서도 균일하게 유지하는 등 시대를 100년이나 앞서가는 경영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기네스 가문이 진짜 존경받는 이유는 그들이 돈을 버는 방식보다 돈을 쓰는 방식에 있었는데, 1840년대 아일랜드를 덮친 대기근의 참혹한 현장 속에서 그들의 진가가 비로소 발휘되었습니다. 아일랜드 인구의 절반이 굶어 죽거나 살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이민을 떠나야 했던 그 절망적인 시기에 기네스 가문은 자신들의 창고를 열어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과 수프를 나누어 주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당시 런던이나 파리의 부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화려한 자선 파티를 열 때, 기네스 가문은 익명으로 학교와 병원을 짓고 빈민 구제 사업을 지원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신뢰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서 2세의 아들인 벤자민 리 기네스는 이러한 가문의 철학을 이어받아 더블린 시장이 되어 무너져가는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을
자신의 사비로 복원하는 등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는 맥주 공장 노동자들에게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임금과 의료 지원, 사택 제공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기네스에서 일하는 것이 곧 가문의 영광이자 자부심이 되도록 만들었고, 이는 훗날 노사 분규가 잦았던 20세기에도 기네스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867년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남작 자귀를 받으며 명실상부한 귀족 가문의 반열에 올랐지만 그들은 결코 오만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부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으려는 듯 더욱더 사회공헌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20세기로 넘어가면서 기네스 가문은 에드워드 기네스의 주도하에 1886년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기업 공개를 단행했는데, 이는 가족 경영의 폐쇄성을 벗어던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감한 승부수였습니다. 상장을 통해 확보한 막대한 자금은 최신식 설비 투자와 마케팅에 쏟아부어졌고, 에드워드는 품질 관리에 병적으로 집착하며 1700년부터 이어져 온 기네스 고유의 효모를 철통같이 지켜내는 등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완벽하게 이뤄냈습니다. 그는 아이비 백작이라는 자귀를 받았지만 화려한 귀족의 삶에 안주하기보다는 더블린과 런던의 열악한 빈민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비 신탁을 설립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때 지어진 붉은 벽돌의 주택들은 지금도 더블린 곳곳에 남아 기네스 가문의 선한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교과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네스 가문의 역사에서 가장 흥미롭고 엉뚱한 에피소드 하나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50년대 초반 당시 기네스 양조장의 임원이었던 휴 비버 경은 아일랜드 남동쪽에서 동료들과 사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늘을 날아가는 골든 플러버라는 물새를 보고 사소한 논쟁이 붙었는데, 바로 저 새가 유럽에서 가장 빠른 사냥새인가 아니면 뇌조가 더 빠른가 하는 아주 쓸데없고도 진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술자리까지 이어진 이 논쟁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지만 그 어디에도 명확한 답이 적혀있는 책이 없어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모르겠다 하고 넘겼을 이 사소한 사건에서 휴 비버 경은 기막힌 마케팅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술집 펍에서도 매일 밤 이런 쓸데없는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최고 기록들을 모아놓은 책을 만들어서 술집에 비치해두면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며 논쟁을 해결하고 자연스럽게 맥주도 더 마시게 되지 않을까? 라는 기발한 아이디어였죠. 그는 곧바로 런던에서 사실 확인 조사를 전문으로 하던 쌍둥이 형제 노리스 맥커터와 로스 맥커터를 찾아가 이 엉뚱한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1955년 세상에 온갖 기이하고 놀라운 기록들을 집대성한 책, 바로 기네스북의 초판이 탄생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성공이었습니다. 초판 5만 부는 순식간에 동이 났고, 사람들은 누가 가장 키가 큰지,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는 무엇인지, 가장 오래 숨을 참은 사람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점으로, 그리고 펍으로 달려갔습니다. 맥주 회사가 만든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기네스라는 브랜드는 단순히 맥주를 넘어 세계 최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라는 독보적인 이미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맥주를 팔기 위해 만든 판촉물이 오히려 맥주 브랜드의 가치를 수직 상승시키는 마케팅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신의 한 수가 된 것입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과 뒤이은 2차 세계대전은 기네스 가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시련을 안겨주었는데, 원료 부족과 수출길 봉쇄, 그리고 직원들의 징집 등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이때 가문을 이끌던 루퍼트 기네스는 위기에 굴하지 않고 치밀한 전략으로 난관을 헤쳐나갔는데, 그는 전쟁이 터지기 전에 국제 정세의 미묘한 흐름을 읽고 미리 핵심 원료들을 대량으로 비축해두는 선견지명을 발휘하여 생산 라인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전선에 나가 있는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기네스 맥주를 보급품으로 보내기도 했는데, 이는 단순한 음료 제공을 넘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병사들에게 고향의 맛과 평화로운 시절의 추억을 선물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는 전후 엄청난 브랜드 충성도로 돌아왔습니다. 루퍼트는 또한 정치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을 역임했는데, 그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전후 복구 사업에 기네스 가문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판을 짰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도 기네스 가문은
자신들의 부를 아낌없이 내놓으며 지역 사회의 회복을 도왔고, 이러한 진정성 있는 행보는 사람들이 기네스 맥주를 단순한 술이 아닌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오랜 친구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 3대 IB 백작인 아서 기네스의 시대가 열리면서 기네스는 나이지리아와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 직접 양조장을 건설하며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이는 기네스가 더 이상 아일랜드만의 맥주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각 나라의 문화와 입맛에 맞춰 마케팅 전략을 유연하게 다변화하면서도 기네스 특유의 묵직한 바디감과 크리미한 거품이라는 본질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며 브랜드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이 시기 기네스는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아일랜드와 영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소프트 파워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1960년대에는 전 세계 어디서나 기네스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상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기업 간의 적대적 인수 합병이 활발해지자 기네스 가문은 가문의 영속성을 위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는 뼈를 깎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997년 그랜드 메트로폴리탄과의 합병을 통해 거대 주류 기업인 디아지오가 탄생하면서 기네스 가문의 직접적인 지배력은 수치상으로는 약화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대주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회사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네스 주가 조작 스캔들이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기도 했지만, 다행히 가문 구성원들이 직접 연루되지 않았고 그동안 쌓아온 견고한 신뢰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난 기네스 가문은 이제 정치, 예술,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로 눈을 돌려 자신들의 영향력을 은밀하지만 강력하게 확대해 나갔는데, 조나단 기네스 같은 인물은 보수당 의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정책 결정에 깊숙이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맥주를 파는 장사꾼에서 벗어나 사회의 어젠다를 설정하고 문화를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으로 진화했으며, 이는 졸부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그들이 여전히 명문가로 존경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더블린의 성지 기네스 스토어 하우스에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아서 기네스의 서명이 담긴 그 전설적인 계약서를 보며 감탄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기네스 사람을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다고 해서 기네스의 정신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디아지오라는 거대 시스템 속에서도 기네스만의 독특한 브랜드 철학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가문이 남긴 유산이 그만큼 강력하게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국경의 장벽이 생길 위기에 처했을 때 기네스 브랜드는 두 나라를 이어주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정치인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이해관계를 따지며 얼굴을 붉힐 때 사람들은 펍에 모여 기네스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안녕을 물었고, 아일랜드 외교관들은 국빈 방문 때 딱딱한 의전주 대신 기네스를 건네며 부드러운 맥주 외교를 펼쳤습니다. 2021년 지긋지긋한 팬데믹 이후 펍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방영된 웰컴백 광고는 기네스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끈한 유대감의 상징임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문이 직접 맥주를 젓거나 홉을 고르지는 않지만, 그들이 심어놓은 품질에 대한 타협 없는 고집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기록 도전이라는 유전자는 여전히 기네스의 모든 공정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캔 맥주 하나에도 250년을 이어온 한 가문의 끈질긴 생명력과 철학, 그리고 사냥터에서의 사소한 내기가 만들어낸 세계적인 기록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은 상품 너머에 있는 스토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아서 기네스가 9000년 계약서에 서명할 때 그는 아마도 자신이 만든 맥주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라고는, 그리고 자신의 가문 이름이 세계 최고 기록의 대명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과감하게 베팅했고, 그 후손들은 그 베팅이 헛되지 않도록 시대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변신하고 적응하며 가문의 유산을 지켜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블린의 양조장에서는 짙은 검은색 맥주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는 그 맥주를 마시며 기네스북을 뒤적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네스 가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유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데, 그것은 건물이나 돈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가치와 정신,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문화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밤 묵직하고 쌉싸름한 기네스 한 잔을 기울이며 여러분은 과연 9,000년 뒤의 미래에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지, 내 삶의 계약 기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그리고 나만의 기네스북에는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기네스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진한 맛을 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작이자 기록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